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이창용 총재가 한국의 금리 인하가 미국보다 국내 요인에 가중치를 둘 것이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한국의 통화 정책이 국내 요인에 가중치를 둘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빅컷이 시작됐으니 우리 외환 시장에 주는 충격과 한은의 고민도 많이 줄게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은행에서 미국 빅컷의 금리 정책의 여력이 커졌기 때문에 물가와 금융 안정에 집중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19일 미국의 피벗 이후에 긍정적으로 시장에 작용할 것이다라고 기대되고 향후 국내 경기 물가 금융 안정 여건에 집중해서 통화 정책을 운용할 수 있는 여력이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유 부총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결과와 관련해서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의 증시가 러시아보다 수익률이 낮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금투세 도입을 둘러싸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사이 올 들어 한국 증시의 수익률이 전쟁 중인 러시아 증시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8월부터 이어진 글로벌 증시 급락장에서 주요 지수 대비해서 현저히 낮은 회복력을 보이면서 국장 탈출 흐름이 가속화되는 양상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연준 빅컷의 뉴욕 증시는 흔들렸습니다. 미국 경제 둔화 우려감이 제기됐습니다. 페드의 0.5%포인트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 뉴욕 증시는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일단 연준의 빅컷 결정 이후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지만 이후 큰 폭의 금리 인하가 높은 침체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쪽으로 투자자들이 해석하면서 결국 뉴욕 3대 지수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날 지수의 하락이 침체 우려 때문이라기보다는 소문의 사고, 뉴스의 팔라라는 이벤트성 매도일 뿐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연휴 사이에 우리는 빅 이벤트를 소화했습니다. 연준이 빅컷을 단행한 건데요. 중요한 건 이러한 금리 인하가 시장에 어떻게 작용하느냐, 어떤 섹터에 힘을 주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저도 궁금했었는데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제약바이오주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갈지, 우리는 다음 스텝을 어떻게 잡아봐야 할지 고민이 많아지는 시기인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이 부분에 관한 해석들 함께 해드릴 예정이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우리 시장에 관한 다양한 전략들도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장 내일장 본격적으로 출발하기에 앞서서 그렇다면 오늘 증내 흐름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한번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현재 구간에서는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는 다시 한번 상승 전환하면서 2,577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737포인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 자체 힘은 약한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지의 여부들도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일중 흐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코스피 일중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장중에 하락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지금 장 중반 들어서는 그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매수세가 조금씩 몰리면서 또 시장의 충격들이 완화됐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일중 흐름도 바로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코스닥 일중 흐름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장 초반에는 하락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긴 했었지만 그래도 현재 구간에서는 0.65% 나타나면서 강보합 흐름들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737포인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에서는 외국인들이 역시나 많은 물량을 매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SK하이닉스를 매수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이게 저점일까에 관한 여부들도 시장에 나오고 있는 만큼 관련한 흐름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코스닥 수급도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자,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관이 소폭의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개인들은 좀 덜어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주들에 관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있다는 분석들 시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한 흐름들도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혼조 양상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건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에 관한 하락세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9% 넘는 하락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지금 그 하락폭을 다소 만회하는 모습이고요. 기관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부분들 여러분들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 황제주로 다시 한번 등극하면서 제약바이오주들의 상승을 좀 이끌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여지고요. 5.45%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차 같은 자동차 업종들의 흐름들도 좋습니다. 2.96% 상승하면서 현재 24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코스닥 시가총액 6위부터 10위 종목도 혼조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셀트리온과 같은 제약바이오주들은 오늘 흐름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아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와 맞물려서 동반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최근에 좋은 리포트들도 쏟아지고 있는 만큼 이 자동차 대장주들의 흐름들 시장을 견인할 수 있을지 여부들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KB금융도 밸류업 지수 기대감과 함께 0.61%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8% 넘는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당당하게 지켜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반면에 2차 전지 소재주들은 약세 흐름 보여져 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엔과 에코프로도 상승 출발하긴 했는데 현재는 보합 전환한 모습까지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엔캔 같은 경우에도 2% 넘게 하락하면서 2차 전지 관련주는 약세를 나타내고 있고 제약바이오주들은 계속되는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HLB가 오늘 시장에서는 2%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군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오늘 코스닥 시장 6위부터 10위 종목 일제히 빨간불 나타내고 있는데요. 킬레시스, 리가켄바이오, 휴젤, 그리고 삼천당제약, 셀트리온 제약과 같은 제약바이오주들 계속되는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리포트가 좀 좋게 나왔습니다. 그 리포트의 영향을 받아가면서 현재 8% 넘는 상승률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까지도 저희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오늘 나눠야 할 이야기들이 참 많아 보이는데요. 하나하나 저희가 뜯어보면서 오후장 전략들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하물며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유의 부탁드리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방송은요. 유튜브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내일장을 통해서 오후장 전략 같이 한번 세워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Today,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decided to reduce the degree of policy restraint by lowering our policy interest rate by a half percentage point. This decision reflects our growing confidence that with an appropriate recalibration of our policy stance, strength in the labor market can be maintained in a context of moderate growth and inflation moving sustainably down to 2%. Continue to make our decisions meeting. Inflation is now much closer to our objective, and we have gained greater confidence that inflation is moving sustainably toward 2%. As inflation has declined and the labor market has cooled, the upside risks to inflation have diminished and the downside risks to employment have increased. We now see the risks to achieving our employment and inflation goals as roughly in balance. 네,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빅컷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 따른 시장에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일단 파월은 자신감 있는 어투로 연설을 시작하긴 했었지만은 그 자신감이 다소 줄어든 모습까지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시장이 어떻게 해석할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다양한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이지은 대표님 모셔봤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금리 인하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상승 반전해주면서 비교적 그 흐름이 나쁘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사실상 하락이 나오기도 했었고 주도 섹터도 저도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다양한 해석이 있을 것 같은데 자,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보실까요, 대표님? 일단 미증시로 봤을 때 시장은 파월의 말을 그렇게 믿지는 않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요. 그의 발언을 좀 보면 인플레는 괜찮게 많이 잡혔고 원하는 수준까지 내려왔고 고용 시장도 우리가 원하는 정도이다. 지금은 심각하게 뭐 침체를 논하거나 할 시기는 아니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중간중간 좀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들이 있기는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이번에 50bp를 인하를 했지만 이게 새로운 금리에 대한 속도나 이런 횟수에 대한 부분이 새로 시작을 하게 됐다라고 시그널로 받아들이지 마라. 그러니까 언제든지 고용 시장이 지금보다 더 냉각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더욱더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또 우리가 가는 시나리오대로 가지 않을 수 있는 스탠스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시사를 했고요. 그리고 약간 처음에는 굉장히 자신 있는 모습으로 시작을 하기는 했지만 기자들의 질문들을 전반적으로 보면 침체에 좀 무게를 실는 듯한 그런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복적인 대답을 하면서 시장에서 원하는 정말 안전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경기가 너무 괜찮고 침체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불식시켜주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지금은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50bp를 단행을 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명확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시장은 불안감이 여전히 좀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질문했을 때 많이 빠졌어요. 제가 이제 실시간으로 방송을 보고 있었는데 나스닥도 그랬고 미국 선물 옵션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한 기자분께서 그러면 이제 아예 제로금리까지도 갈 수 있냐, 예전처럼 제로금리 시대도 우리 기대할 수 있는 거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제로금리 시대는 좀 오기는 힘들 거다. 그리고 중립금리 또한 지금 상향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를 좀 해석을 해보면 결국에는 중립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에 기준금리가 이제 떨어지는 그 폭이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더 높게 금리 인하가 끝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시장은 좀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QT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양적 긴축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낙관을 하시는 분들은 금리 인하와 함께 지금 긴축 종료도 같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금리 인하와 지금 양적 긴축에 대해서는 같이 단행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인하를 했으면 이제 좀 유동성도 풀어주고 약간 시장을 좀 더 완화적인 스탠스를 해줄 법도 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게 정말 시장이 지금 너무 좀 왜냐하면 이번에 만약에 50bp 안 하고 시장이 빠져버리거나 또 고용 시장에 또 더 침체되는 신호가 오거나 했을 때 왜 대응을 더 빨리 못했느냐 이런 질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회피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아니었을까라는 또 해석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이 좀 더 지나봐야지 좀 명확하게 과연 이번에 50bp가 정말 시장이 원하는 방향대로 잘 단행을 한 건지 아닌지는 지금 내일 또 오늘 저녁 9시 반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또 나와요. 그 지표를 보면서 시장은 다시 한번 해석을 하게 될 거고 이 소화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될지는 하루 이틀 정도는 저는 좀 더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BOJ 일정이 있다 보니까 여전히 시장에서는 설마 미국이 금리를 인하했는데 일본이 인상할까라고 생각하면서도 혹시 모르는 거 아니야? 그쵸. 지난번에 NK 트레이드 청산 때 우리 진짜 어마무시한 공포를 맛봤는데 이번에도 혹시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약간은 경계심이 있는 회피성 이런 부분들의 수급은 아직도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서 여러 가지 이런 해석적인 부분들 그리고 긍정적인 쪽보다는 아직도 경계, 불안함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시장이 어떻게 풀어갈지는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저는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또 금리 인하에 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파월에서는
어쨌든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시장을 보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올 경우에 결과적으로 통화정책 실패다라는 고배를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장치를 굉장히 많이 해놓은 느낌들이 좀 들거든요. 그 의견은 좀 동의하시나요, 대표님께서도? 네, 이런 말도 했어요. 만약에 고용시장이 이런 상태라는 걸 7월 달에 알았다면 우리는 그때 금리 인하 했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을 하면 그럼 그만큼 고용시장에 대해서 지금 불안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도 저는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그 고용시장에 같은 경우에 결국에는 실업 전망치에 대해서 실업률에 대해서도 지금 4.0에서 4.4%로 조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항상 이야기를 할 때마다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지만 그거는 산업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 맞아요. 변수가 존재를 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빠져나갈 구멍이라고까지 하기에는 좀 그러긴 하겠지만 여전히 그의 발언에서도 그렇고 인플레도 마찬가지로 지금 2%대 진입을 하긴 했지만 이게 계속 장기적으로 유지될지는 지금 아직 장기적으로 유지됐던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다시 혹시 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일각에 좀 그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장치적인 느낌으로 저도 50bp 그쵸. 이번에 인하를 한 게 아닌가 그리고 좀 덜 욕먹으려고 한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좀 들어서 시장에서도 좀 더 지켜보자라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는 좀 시장의 신뢰를 잃어간다라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전에 미국의 전 재무장관이었던 레리 서머스가 파월을 비판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일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고 그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9%가 넘어가는 정말 역사적인 기록을 달성하기도 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시장의 신뢰를 다시 가져와야 할 텐데 연준에 관한 통화 정책이 성공했다. 아니 그냥 중간은 같다라는 그런 의견까지는 나와야 할 텐데 그 부분에 관한 조심성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업수당 청구 건수 좀 봐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지난 고용지표가 조금 해석이 엇갈렸잖아요. 뭐 나쁘면 나빴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조치가 있었을 텐데 사실 이 부분은 좋고 이 부분은 나쁘다라는 좀 애매한 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더 고용에 집중하는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또 이 FOMC를 우리 국내 증시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지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제가 FOMC를 보면서 지금 종목들도 같이 좀 봤더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FOMC가 되는 내내 좀 하락폭을 오히려 확대시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거기서는 어느 정도의 이런 수급적인 사람들의 마음 심리도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금 엔비디아가 7월 달 들어서 이제 조금씩 하락하기 시작했던 그 기점에 이제 침체 내러티브라는 그 단어가 시장에서는 강하게 또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을 했고 결국에는 침체가 오면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AI 산업, 성장에 대한 산업들의 이제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는데 파월의 입에서는 침체가 아니라고 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침체가 왔을 때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섹터들 위주로의 좀 움직임들이 나왔다는 거, 그 부분들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의외로 견조한 흐름이 나왔던 건 월마트였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연휴 동안 쉬는 동안에 소매 판매랑 산업 생산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괜찮게 나왔어요, 둘 다. 근데 사실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쪽이 너무 좋았어서 예상치보다는 더 좋았고 산업 생산 쪽에서도 지금 제조업이 많이 좀 안 좋을 거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시장 예측보다는 더 좋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어서 그런지 월마트는 또 강세를 보이더라고요. 근데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우려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산업 쪽의 섹터들은 눌림이 나오면서 지금 시장의 분위기들은 약간은 침체에 대한 분위기에 좀 우려하는 그런 마음들이 심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스란히 우리 국내 증시에도 같이 올 수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물론 모건 스탠리에서의 그런 목표치를 하향하는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지만 지금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봤을 때는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경기 사이클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디램 쪽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뭐 IT 쪽의 디바이스 수요 부진이 경기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더 안 좋아질 거라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연결고리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엔비디아 물론 우리가 한 종목 너무 특정 종목에 편중이 돼서 그 종목의 흐름만 봐서는 안 되겠지만 오늘 FOMC 때 엔비디아의 이제 분봉을 보고 있노라 하니
약간 시장의 수급에 이 마음이 여기에 투영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에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굉장히 크게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결과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큰 금리 인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탄력은 아직까지 좀 조심스럽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매크로적인 변수도 남아있죠. 이 부분은 이제 저도 궁금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BOJ 회의가 이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일각에선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금리 인하 그리고 BOJ에서 일본이 금리를 올릴 경우에 엔캐리 청산이 더 가중될 수 있다. 그게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더 많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시장이 지난번에 한번 크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해지 수단도 마련을 해놨을 거고, 그리고 정부 측에서 아무리 그래도 금리를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 금융시장이 그렇게 크게 전 세계 금융시장이 흔들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주고받는 사인 정도는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일본 측에서도 아무리 그래도 본인 나라들의 지금 경제 상황만 고려해서 정책을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크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시름 저는 오히려 놨고요. 특히 50bp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조심스러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번에 엔케이드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부분들이 압박이 혹시라도 온다라고 하더라도 지난번에 어느 정도 물량은 좀 소화를 해냈기 때문에 그때만큼의 시장의 충격은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이제 궁금한 부분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저희가 또 빅 이벤트를 소화했다 보니까 시장에 관한 궁금증들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미증시를 보면서 이제 역사적인 또 월가의 통계 자료들을 같이 보니까 금리 인하 이후에는 증시가 좀 빠지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물론 지금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도 중요하겠지만 조금 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국내 증시가 결과적으로 하방이 좀 열려 있다라고 대표님께서는 보실까요? 저는 좀 올해 자체를 약간 보수적으로 원래 계속 좀 봐왔었는데, 특히 이제 뭐 경제 전망,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2007년도에 9월 달에 이번처럼 똑같이 50bp 그동안 계속해서 금리를 동결하다가 50bp를 인하를 했어요. 그리고 그 남은 시간 동안 25bp, 25bp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 2008년도에는 물론 이제 금융 위기가 왔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큰 폭으로 빠지긴 했지만 2007년도에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고 나서 2008년도에 내내 시장이 굉장히 빠졌는데, 만약에 이번에 비슷한 시나리오로 간 다음에 글로벌 경기 위기가 오진 않는다 하더라도 경기 침체 쪽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 계속 시선이 쏠린다고 했을 때 저는 시장은 좀 빠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2008년도에 굉장히 1년 내내 빠지다 2009년부터 시장은 정말 무섭게 회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까지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금리 인하 이후에 우리가 처음에는 금리 인하를 엄청나게 기다렸잖아요. 진짜 간절하게 기다렸는데 막상 금리 인하가 되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생각만큼 시장이 환호를 하지 않았고, 그 이후의 시나리오에 대해 봤을 때도 긍정적인 부분만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죠. 과거 사례를 봤을 때도.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저도 마찬가지로, 물론 이번에는 다른 케이스랑은 조금 다르긴 해요. 왜냐하면 코로나라는 걸 맞아서 굉장히 막대한 유동성을 풀었고 그 자금을 회수하는 기간 속에서 지금 이런 시나리오들이 나왔던 거기 때문에 예전이랑은 다른 부분들도 분명히 발생을 했고, 연준 쪽에서도 보통은 예상했던 대로 가야 되는데 너무 변수가 많아서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저는 어려움도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해서, 물론 금리 인하를 하면 기업들이 더 좋아지고 기업들이 좋아지면 그게 소비로 이어지고 이 사이클로 가려면 시간이 걸려요. 결국에는 그게 실적에 반영이 될 때까지는 그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인하를 한다라고 해서 바로 기업들의 사정이 좋아지고, 물론 자금을 조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이점이 많겠지만 기업들의 실적으로 그게 좋아지게 반영되는 거는 저는 시간이 걸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물론 금리 인하가 되면 기대할 수 있는, 왜 자금줄 막혔던 쪽, 뭐 우리가 신재생 쪽이라던가 막대한 자금 투자 비용이 드는 쪽은 기대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시장 전체를 실적을 부양해서 한 번에 끌어올려주는 거를 바로 기대하기에는 저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금리 인하에 관해서 다양한 내용들 자세히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어서 저희가 특징주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볼 텐데요. 은혜로운 섹터를 통해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우리가 추석을 지내고 나온 사이 FOMC에서 이야기가 또 크게 들려왔죠. 어떤 이슈 있었는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입니다. 2년 6개월 만에 긴축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통 크게 50bp 인하하면서 B컷 시원하게 쏴주는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장 초반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만 대부분의 상승분을 다 토해낸 채 3대 지수 일제히 약세로 마감이 됐죠. 이렇게 통 큰 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세를 보였던 이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게 3가지 이유 들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이유였는데요. 파월에게 기자들이 계속해서 경기 침체 아니냐라는 질문을 바꿔서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파월은 아니야 라고 단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우려를 잠재울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정 경제 전망치를 발표를 했는데 이것이 올해 실질 성장률 0.1%포인트가량 하향 조정을 해서 2.0%를 기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실업률 전망치 역시도 4.4%로 내다보고 있었는데 사실 시장은 이 수치가 4.3%만 되더라도 시장에 쇼크를 받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것을 웃돈 4.4%를 발표를 하게 됐고요. 일자리에 대한 사실 코멘트도 달라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일자리 증가에 대해서 원래는 완화됐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둔화됐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일자리에 대한 우려감도 커지는 상황이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로 QT 이야기입니다. 이 QT는 양적 긴축이죠. 연준이 쓰는 또 다른 긴축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시장이 기대했던 것은 QT를 종료를 해서 우리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을 해줄 것이다 라고 내다봤는데 여기에 대한 발언은 없었고 QT 지속될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세 번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웠던 금리 인하 전망이었는데요. 점도표를 한번 살펴봤더니 24년에는 100bp, 25년에도 100bp, 그리고 26년에는 50bp를 인하를 해서 최종 금리 2.875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조금 더 기대를 했겠죠. 2024년에는 125bp, 그리고 내년에는 125에서 150bp 인하를 해서 결국 26년이 되게 된다면 2.85 정도, 그러니까 시장에서 기대를 했던 것보다 25bp 정도 최종 데이터가 더 웃돌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아쉬웠던 인하 전망 그리고 앞서 살펴본 두 가지의 이유로 시장은 사실 지지부진한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점도표상으로 봤을 때 앞으로 11월, 12월에 FOMC에서 각각 25bp, 25bp 이렇게 인하를 한 전망입니다. 금리 인하와 산타랠리 시너지 사실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또 기대감 역시도 사실 작년 연말부터 시작이 됐었죠. 그런데 드디어 본 게임이 일단 시작이 됐습니다. 이렇게 금리 인하기에 추가 인하까지 나서준다? 우리는 조금 산타랠리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 테고요. 다음 이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4년 만에 금리 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지 못하는 쪽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반도체 이야기인데요. 반도체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이 모건 스탠리에서 정말 우리 반도체 투톱을 저승으로 데려갈 생각인가 봅니다. 여기에서 겨울이 곧 닥친다라는 보고서를 냈어요. 그리고 보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무려 54%나 하향 조정을 해서 기존의 26만 원에서 반토막도 되지 않는 12만 원으로 내려잡았고요. 투자 의견 역시도 비중 확대해서 비중 축소로 2단계나 하향 조정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내려잡은 이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에 디램 가격 상승할 거야. 그렇지만 그 4분기가 매출, 영업이익 증가율의 고점일 것이고 내년이 되게 된다면 꺾일 것이며 26년이 되게 된다면 과잉 공급 상태에 직면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전망을 한 이유도 우리는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국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사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0에서 3개월 정도 선행하는 지수다라고 불리는데 이 증가율이 꺾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꺾였을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4월에 56%였거든요. 그런데 5월, 6월, 7월, 8월까지 43%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단 한 번도 쉼 없이 내림세를 보여줬다라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꺾인 데다가 사실 모바일, PC, 디램 역시도 수요가 여전히 강하게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데서 이렇게 목표 주가 하향 조정 리포트를 내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사실 모건 스탠리는 2021년에 반도체 시장 겨울이 온다라는 리포트를 내면서 SK하이닉스가 주가 무려 20%나 밀려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었거든요. 당연히 오늘 시장에서도 SK하이닉스 장중한 때 11%대까지 큰 폭으로 떨어졌다라는 것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이 보고서에 대해서 AI 수요를 완전하게 무시한 과도하게 비관론적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AI 심폐소생 나눠줄 수 있을지 잠시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테마 탑3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상단에 이름으로 올리고 있는 쪽은 바로 전력 설비 쪽인데요. JP모건 쪽에서 긍정의 리포트를 냈습니다. 미국의 대형 변압기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국내 기업들이 그 수혜를 받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주 골자였고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을 30% 이상 더 있다라고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주가가 2배 이상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 여전히 정당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당연히 그 흐름 그대로 이어받아서 오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낙태권인데요. 해리스 지지율이 51%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이 트럼프를 큰 폭으로 앞서는 상황이 연출이 됐었죠. 뿐만이 아니라 해리스 쪽에서는 꾸준하게 이 낙태권 지지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락하고 있는 쪽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이폰 쪽인데요. 이 아이폰 16 사전 판매 예약이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소비가 꺾이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AI 기능 탑재가 조금 미뤄지는 상황, 그 상황들이 발목을 잡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국내 증권사 쪽에서는 지금이 역사적인 저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점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해도 좋다라는 이야기는 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은혜로운 섹터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가 다시 한번 하락 전환했다라는 소식들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오늘 특징주 중에서 대표님께서 좀 눈에 띄는 섹터 군들이 있으셨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 쪽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다행히도 삼성전자랑 이제 하이닉스가 좀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모건 스탠리의 이제 굉장히 좀 공포스러운 목표가 하향 이슈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뒤흔드는 모습이었는데 그 내용의 골자는 결국 디램 가격에 대한 이제 수요 하락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이번에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26일에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제 마이크론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지금 최근 들어서 외신에서 목표가를 하향하는 리포트가 나왔지만 며칠 전에 마이크론의 또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마이크론도 큰 폭으로 흔들렸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그 영향을 받았는데 만약에 이번에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에서 시장에서의 실적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방어해주는 흐름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완벽히 끌어올려주기에는 좀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분위기를 어느 정도 바꿔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특히 디램 같은 경우에는 뭐 수요 부진 이야기 또 휴대폰과 여러 가지 또 PC 쪽 굉장히 좀 안 좋다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이거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염두도 해둬야 될 것 같고 시장에서 이렇게 큰 반응이 나왔던 건 이번 그 모건 스탠리에서 반도체 상승을 나왔을 때 그 시기를 또 굉장히 잘 맞췄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도 또 잘 맞추는 게 아닐까라는 우려심이 좀 더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은 드는데 오늘 이렇게 시장에서 아랫꼬리를 달아주는 모습을 보이는 걸 보면 좀 하락이 과도하다라고 판단하는 걸로 체크가 되고요. 여전히 AI 시장은 굉장히 견조하고 이번에도 또 AI 투자를 지금 MS와 블랙록 같은 경우에 펀드를 조성을 해서 뭐 데이터 센터, 인프라 이쪽으로 투자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건 AI 시장에 대한 성장성을 빅테크 기업들은 여전히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는 건 AI 관련된 쪽의 성장에 대해서는 저는 의구심은 아직은 가질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시장에서는 AI 서버 쪽은 괜찮은데 전통 레거시 쪽에서의 수익성을 깎아먹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이 부분도 지금 4분기가 정점일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 지금은 공포 심리가 너무 증폭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매신 쪽에서 안 좋은 소식만 나오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막 공포심을 갖기보다는 이미 보유하신 분들은 저는 보유 관점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엔 지금 63,000원의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는 매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신규로 지금 반도체 종목 한 종목도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사이클에 대해서 지금 살짝의 조정 사이클이 왔기 때문에 굳이 급하게 매수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제 반도체 끝났어. 이제 반도체 볼 필요 없어라고 생각을 하시고 속단하시기엔 좀 이를 수 있다. 항상 반도체에 대한 움직임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특히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기점으로 해서 어떠한 변화가 있을 수 있을지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모건 스탠리에서 15일 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반도체 업황에 관한 분석을 내놓았는데 사실 이제 SK 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절반으로 내놓았거든요. 삼성전자도 큰 폭으로 하락을 해서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관해서 좀 과잉 해석이다.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다라는 그러한 인식들도 있었지만 사실 이전에 한번 맞췄던 그 히스토리 때문에 시장에서는 신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사실 이게 디램 가격에 대한 우려감들도 있었고 또 HBM에 관한 우려감들도 같이 제기가 되는데 마이크론 실적 발표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실적 발표는 10월 달에 있을 예정인데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보고 재접근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삼성전자까지 좀 보고 반도체 업황을 좀 재접근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일단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1차적인 기점으로 좀 보셔도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어떻게 되든 분할 매수는 무조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이후에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가 기술적으로라도 나와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메이저 수급이 돌아서는 모습이 확실히 좀 포착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확인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매수 포인트로 보실 수 있고요. 나는 그래도 좀 확인하고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관련된 기업의 실적을 확인하시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 또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반도체 쪽에서 지금 중국의
디램 업체가 무서운 속도로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생산 능력에 대해서 확대를 크게 하고 있는데 그들의 강점이 항상 그거잖아요. 저렴한 가격에 많은 물량을 찍어내서 이제 공급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약간 뭐 의구심은 아니지만 두려움 아닌 두려움으로 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변수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미리 투자를 하셔야지 나중에 추후에 혹시라도 그런 이슈가 나왔을 때 대응적인 부분에서 좀 더 민첩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좀 나는 안전한 투자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왕이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보고 진입해도 늦지는 않지 않을까. 대신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이 관련 기업들의 힘을 조금이나마 좀 불어 넣어줬으면 좋겠다. 긍정적으로 나와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또 보수적인 관점으로 가져간다면 마이크론 실적 발표라는 허들을 한 번 더 넘고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발표까지 조금 지켜보시고 접근하시는 전략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분할 매수 관점에서 가셔야 한다는 부분도 잊지 마시고요. 사실 반도체 이야기는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겨우실 법도 하지만 또 워낙 지수와 연관되는 그런 관련주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야기를 항상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같이 저희와 흐름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특징 섹터로 좀 보고 싶은 게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이제 오르더라고요. 이게 블랙록과 MS에서 40조의 AI 펀드를 조성하겠다라는 그런 발표가 나왔는데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미국 자산운용사 중에 거의 최대 규모입니다. 일경을 현재 운용하고 있는 그런 운용사이기 때문에 정말 큰 손, 큰 형님이 AI 산업에 뛰어들었다. 이런 인식들이 시장에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전력 설비 관리에서 오히려 AI 반도체주들은 떨어지고 전력 설비 관리에서 좀 상승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섹터군들은 이제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께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날짜가 9월 18일, 우리 이제 좀 연휴 기간 동안이었던 네, 것 같은데 맞아요. JP모건 쪽에서 한국의 전력 장비 관련된 인덱스 리포트가 나왔어요. 근데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을 보면 초고압 변압기 쪽에 대한 부분들 수혜 전망인데 결국에 우리가 항상 알았던 부분이지만 이 그 사이클에 대해서 2030년까지 정말 강세가 유지될 거라는 이야기였고 지금 TP를 계속해서 상향을 했는데 그 부분이 업사이드가 한 3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 룸이 충분히 남아있다라는 시장 참여자들의 판단하에 오늘은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것 같고 또 MS와의 그런 블랙록 관련된 이슈도 같이 또 오늘따라 마침 딱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나와줬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저는 여전히 이쪽은 계속해서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 쪽에서도 이제 HBM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 이제 레거시랑 다르게 HBM은 주문 제작을 받는 형태라서 이게 피크아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맞지 않는 논점에 대해서 저는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관점에서 봤을 때 결국에 AI 시장에 대한 성장성 그리고 데이터 센터의 뭐 아마존도 그렇고 계속 투자를 단행을 하잖아요. 많은 기업들이. 네. 그렇게 됐을 때 그 안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세계 기업이다라는 얘기를 대놓고 이렇게 또 찝어서 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긍정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항상 빠질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유효하다라고 말씀도 드리고 생각도 했는데 여전히 매력적인 쪽이 아닐까. 그리고 워낙 수주도 많이 쌓아놓은 상태라서 본인들이 원하는 수주, 그러니까 많이 남길 수 있는,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는 수주 위주로 이제 앞으로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적인 측면에서도 더 탄탄하게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또 증설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좋은 점이 더 아직은 많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이제 반도체 AI 관련주들이 시장에 주목을 받았을 때 이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한테 언제 이 수급이 들어올까 좀 지켜봤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 관련주들이 크게 오르진 않았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번을 기점으로 한국의 데이터 센터 관련주, 뭐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장기적인 사이클을 타기에는 여전히 국내 증시에서 수급이 부족할까요? 이게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시장은 3분기 또 실적 관련된 종목군들을 찾기 시작을 할 거고 그렇겠죠. 또 네. 그리고 수출 관련돼서 탄탄하게 수주 잔고를 쌓아놓은 쪽을 찾기 시작을 할 시기가 이제 도래를 거의 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 대표적인 쪽이 또 전력 설비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늘의 흐름을 좀 보더라도 물론 거래량이 뭐 엄청 많이 터지면서 오늘 좀 의미 있는 그러니까요. 모습을 네. 확 보였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최근에 고점 부근인 32만 9천 원을 돌파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가 돌파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7월 24일에 고점 부근인 37만 원의 돌파 흐름까지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여러는 두고 있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반도체와 다르게 좀 탄탄한 흐름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항상 이쪽은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긍정적인 관점으로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신한투자증권에서 매수 의견 최근에 또 내놓으면서 주가 탄력 받아가고 있고 업황 기대감도 있습니다. 즉 실적도 뒷받침되어주고 모멘텀도 뒷받침되어준다라는 건데 자, 주가의 탄력 어디까지 이어질지 또 저희와 같이 점검 받으면서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대표님께서 또 오늘 시장에서 또 앞으로의 시장에서 어떤 섹터군들을 집중적으로 보고 계시고 또 어떤 종목군들을 보고 계시는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고민을 정말 많이 많이 됐을 것 했어요. 같아요. 왜냐하면 금리 인하가 되고 네. 나서 시장에서는 이제 과연 이제 앞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어딜까 찾기가 맞아, 되게 바빴죠. 급했잖아요. 네. 그래서 관련돼서 오늘 제약바이오 쪽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고 제약바이오와 약간의 연결고리를 둘 수 있는 쪽이 어딜까 그리고 오늘 상대적으로 좀 강세가 나타나는 쪽이 어딜까라고 봤을 때 미용 의료기기 쪽을 좀 봤는데요. 화장품도 그랬고 미용 의료기기도 그랬고 우리가 지금 금리 인하를 단행하긴 했지만 최근까지만 해도 경제가 안 좋다,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뭐 미국 쪽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들려오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M&A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 쪽이 화장품 쪽이었고 미용 의료기기 쪽이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도 이제 화이론이 관련해서 동화약품과 좋은 이슈가 있었고 이쪽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M&A가 나오는 쪽이라서 아직까지 M&A가 성사되지 않은 비올이라는 기업을 한번 눈여겨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최근 조정이 좀 나왔던 구간이라서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비올은 실퍼맥스라는 그 미용 의료기기가 굉장히 유명해요. 해외 쪽에서. 근데 브라질과 중국이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는 굉장히 큰 시장이라고 평가를 받는데 그 양시장 모두 진출을 해서 이번에 굉장히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원래 영업이익률이 너무나도 좋았어요. 뭐 40%, 50% 이렇게 계속 경신을 해 나가는 기업이었는데 올해는 또 한 차례 최고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전망치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결국에는 이제 가장 중요하게 지금 봐야 되는 부분은 물론 지금 뭐 미국 대선 관련돼서 우리가 신재생도 오늘 좀 움직이는 모습이 맞아요. 보여줬고 그리고 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또 흐름을 좋게 하는 모습들도 있긴 하지만 결국 실적에 대한 분위기가 곧 저는 시장에서 또 잡힐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오늘 조선도 상대적으로 분위기 괜찮았고요. 네. 그리고 방산도 분위기 나쁘지 않았고 네, 그리고 화장품도 장 초반에 굉장히 부진하다가 지금 다시 치고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실적, 숫자가 찍히는 쪽에 시장은 다시 한번 고개를 돌려줄 수 있는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안에서 또 M&A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갈 수 있는 비올이라는 기업을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소송 관련된 이슈가 좀 있기는 있어요. 근데 지금 승소를 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계속 결과 발표가 미뤄져서 아마 비올은 최근 주가의 흐름이 부진했던 이유도 그거에 대한 피로도, 차라리 결과가 빨리 나오면 좋을 텐데 계속 미뤄지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피로도가 있었지만 일단 승소를 하게 되면 당연히 추가적인 이제 비용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좋고요. 만약에 승소가 아닌 패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비올 측에서는 딱히 손해보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일정 밀리는 게 답답해서 시장에서는 빠졌지 일정만 끝난다, 완료가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시장에서는 그래도 좀 불확실성이 더 제거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수급적인 요인들도 더 개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전략을 어떻게 좀 잡아갈까요?
시장 전략이요. 네, 이 비율에 관해서 비율에 대한. 어떤 또 전략들, 물론 분할 매수를 당연히 해야겠지만 지금의 가격도 매력적인 것인지. 네, 지금의 가격이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월봉을 보면 이제 물론 월봉 같은 경우에는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매력적인 또 기술적 분석은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가 월봉상에서 추세가 전환된 걸 확인을 먼저 해야지 선제적으로 그게 돼야지 이제 단기적으로도 추세가 또 변하는 시그널이 오는 거기 때문에 일단 월봉으로는 너무나 훌륭한 자리에 저는 위치를 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봉상으로는 지금 11선의 돌파 흐름을 가져가려고 이제 10주선이겠죠. 10주선의 돌파 흐름을 가져가려고 하는 부분이라서 충분히 지금 가격대 오늘 거래량이 많이 실리진 않았지만 21선을 돌파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착하는 모습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로서는 저는 분할 매수가 이제는 시작돼도 되는 시점이다. 저는 빠질 때 분할 매수보다는 고개를 들었을 때 매수하는 거를 좀 선호하는 편이라서 지금이 적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비율에 관한 추가 전략까지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대표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